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10개월 감독한 남동선입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을 하고 개봉을 올해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마리끌레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을 먼저 만나게 되신 셈이에요. 앞에서 짧게 영화 만든 남동선 감독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상냥한 다정한 인사를 먼저 건네주실까요? 제가 좀 무뚝뚝한 사람. 네, 10개월이라는 영화를 만든 남동선이고요. 그 밖에 다른 말은 어떻게 저를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영관 안에서 관객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따가 후반에 시간 분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서 Q&A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보고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드는 가장 강렬한 생각은 이전에도 그랬고 한 영화에서 여성의 임신 기간이 10개월을 온전히 바라본 적이 왜 없었을까? 이전에는 왜 그런 영화를 누구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또 그런 영화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딱 먼저 강렬하게 생각이 났는데 아마 감독의 시작점도 이와 비슷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네, 딱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정말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고 굉장히 흔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흔함의 정도에 비해서 정말 그냥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경험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적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뭐 예를 들어 준호라든지 다른 특별한 상황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쓰이지만 이 경험 자체로서는 그런 영화가 없구나. 그래서 그 캐릭터를 대중문화에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시작하게 된 영화입니다. 그쵸, 보통은 계획이 없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화가 굴러가는 스토리텔링의 사건의 시작인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으로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작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임신의 주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임신한 건 난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그 인물이 가지는 감정들, 어떤 변화에 직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런 걸 볼 수 있죠. 임신이 여성의 삶과 어떤 식으로 전방위적인 영향을 긴밀하게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관계가 일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영화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단 연관이 돼 있고 이를 떠난 부차적인 비용 발생의 문제들 같은 것도 이 영화에는 그려져 있죠. 아주 전방위적으로 긴밀하게 이 임신의 과정들, 출산까지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런 욕망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게 담기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돌이켜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과 겪게 되는 갈등들을 담고자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양한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진되어 있는 경험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몸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회에서 그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고 있었던 편견들이나 어떤 상황에 갑자기 노출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 여성의 상황이 그런 것 같고 비교적 싱글이거나 미혼이거나 그냥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까지는 와닿지 않던 어떤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되는 경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기 위해서 좀 극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 자체의 결은 조금 더 미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극화해서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전방위적으로 많은 것들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영화가 다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욕망에 그치는 차원의 영화가 있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건드리고 싶어, 뭐 아젠다를 던지고 싶어 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 영화는 그거를 다 껴안으면서 소화를 일단 하고 있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폭넓은 이야기의 발화점을 찾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임신 중절에 관련된 그 미래의 생각들이나 겪게 되는 상황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화 밖의 낙태죄 폐지라던가 이런 식의 발화점들과 또 연결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재와 뭐 주제 의식을 어떻게 풀어냈느냐에 따라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10개월은 아주 폭넓은 담론을 이끌어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목이라는 10개월을 이게 어떤 시간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임신 기간이 10개월 동안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내가 아주 간단하게 10개월 전에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여성은 임신을 경험하고 한 생명을 출산하고 엄마가 돼야 되는 기간치고는 너무나 턱없이 짧은 시간인 거죠.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짧아요.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물론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어떤 결정 있는 선택이나 상황의 앞뒤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삶의 큰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개월이라는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했던 게 저희 영화의 주인공 미래였던 것 같고 미래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임신을 경험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미래라는 인물을 설정을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에서 만나게 되는 임산부들이나 어머니들은 사실 되게 이미 성숙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준비된 사람처럼 준비된 보이죠? 사람이고 뭐 임산부가 등장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영화에 등장을 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뭐 30대 전후에 얼마나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해요 이 현대 여성이. 근데 그 나이대에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제 전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구성해 가느냐도 20개월이라는 각본을 쓰고 만들 때 연출자의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예피를 보면은 조금 팝적인 요소들이 많죠. 음악의 활용도 그렇고 자막도 굉장히 과감하게 활용을 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챕터를 하나씩 넘어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펼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는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어떤 총체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한몫하는 게 바로 그 자막, 음악인 것 같아요. 이 외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 끝에 탄생한 것들인지? 이 구성 또한 내가 좀 검고 그래서 제가 약간 긴장했나 봐요. 검고 무서운 느낌? 약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화 주제 자체가 사실은 그 경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이 없고 사실 되게 우울할 정도로 무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저라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라고 해서 일단 톤의 매너 자체를 좀 즐겁게 좀 가볍게 가져가서 은근슬쩍 이 주제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했었고 또 그런 음악이나 챕터 같은 경우도
주인공 자신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혼란을 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 혼란이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더 확장성 있는 어떤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챕터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좀 입이 되려고 할 때마다 깨주는 스타일로 제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영화의 스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리스트를 좀 찾아보고 싶게 생각이 들 정도의 감흥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등장하는 뭐 김치캐서 아무도 없더라 노래를 비롯해서 여기 중간에 뭐 사랑하다 싫어지면 같은 노래도 있고, 또 가을에 온 여행 같은 아주 고풍스러운 음악들이 있잖아요. 이 스코어들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제 이 스코어들은 이제 71년 맞나? 그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레코드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팝곡, 한국 당시의 이제 팝곡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질감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웃기잖아요. 어쨌든 심각해질 수 있는 순간에 그런 가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그 상황을 조금 아이러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소를 좀 던져주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지금 연인도 나오는데 정작 사랑하다 싫어지면이 나오는 순간은 회사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약간의 코멘터리로서 조금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본 곡들입니다. 코멘터리라는 표현도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그게 나의 문제가 됐거나, 혹은 내가 경험을 했거나 한 여성들에게는 좀 깊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관객 중에는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성 관객도 있을 거고, 뭐 이 영화에서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중학생 같은 관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모두가 진입장벽이 아주 낮은 영화라고는 실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씀하신 법적인 요소들이 일종의 코멘터리가 돼서 이 영화랑 같이 한번 걸어가 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좌충우돌 이 미래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톡톡 튀고 합적인 요소의 분위기에는 대사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사들의 흐름이긴 하지만 초반부의 터치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발랄한 대사들이 많거든요. 특히 산부인과 의사랑 처음 대화를 할 때 장면 같은 것들이라던가, 대사를 쓸 때는 한 번에 툭 떠오른 라인들을 쓰셨어요? 아니면 여러 번 보시면서 붙이셨어요? 이제 그런 대사들은 이제 그냥 써지는 대사들인 것 같고요. 그 인물을 되게 진지하게 보고 시작했다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영화 이런 영화다라는 거죠. 개념이 미래라는 애가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닌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외계인이면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어이없이 들리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대사들은 이제 일부러 조금 그 미래라는 캐릭터의 또라이성 참고하면서 썼고요. 모두가 하고 싶지만 사실은 못하는 말들도 좀 끼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아주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게 감독들이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인공의 직업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자리를 잡은 회사라기보다 좀 스타트업에 가까운 조직인 것 같고, 그리고 미래 아버지는 누구보다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이를 보면은 게임, 뭐 프로그램 이런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IT 업계 종사자처럼 미래가 보이죠. 이 캐릭터의 직업적인 특성이 영향을 좀 본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이것도 이제 실제로도 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고도의 논리화된 성격을 지닌 이들이 삶에 있어서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미래라는 사람의 독립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건데, 지금 어쨌든 시대가 변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2014년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때이고, 과거의 조직이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미래 아버지는 무조건 큰 조직에 있어야지 네가 지켜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지금 시대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미래 아버지는 근데 그 조직에 못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근데 미래는 자기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스타트업의 시대이고, 확고한 기술과 확고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자수성가하는 방식이다. 자기 딴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쟤 저러다가 저 회사가 망하면은 지켜주지 못하는 건 너일 텐데, 그거를 가장 통념하게 되는 순간이 아이를 가졌을 때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제서야 갑자기 왜 공무원 하라는지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게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미래의 성격을 이렇게 좀 융통성 없을 정도로 논리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게 다 꼬이게 돼 있잖아요. 버그가 나게 돼 있어서 그런 심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그대로 노출되는 무언가의 작업을 해오던 사람인데, 이건 논리로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과정들에 부닥치는 주인공이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이 미래라는 캐릭터를 한층 이해하게 하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고, 아마도 이 둘은 잘 되진 않았지만 앞에 처음에 대사처럼 그 남자친구 윤호도 우리가 하는 작업으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청춘들인 것 같은데, 중간에 뭔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채식주의자지만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 남자친구 캐릭터도 참 재밌죠. 왜냐면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미래에게 묻지 않는다는 점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일단 결혼해야겠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만든 일, 둘 때문에 생긴 어떤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초반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주의자들도 돼지농장에 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감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말의 책임감이 좀 있는 캐릭터이긴 한데, 보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극중에서 퇴장해버리는 게 바로 윤호라는 남자친구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그리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 퇴장에 관해서는? 윤호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이 되게 나쁜 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딴에는 최선의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너도 이걸 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윤호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못했지만, 본인 자신이 약간 좀 아버지와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어떤 정신적 억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억압을 벗어나고 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호 캐릭터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이가 생김으로써 나는 나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의 나의 가정을 꾸릴 것이고, 사실은 조금 비겁하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도 마침내 그래도 마음을 좀 풀고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원래 초고에서는 조금 더 진취적인 모습도 있었거든요. 야채를 키우고 막 되게 채식주의자로서 LED로 야채를 키우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아이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딴 거 되겠냐고. 미래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경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상황에 따라가면 다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얘는 아버지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막 하는 거죠. 그 사기도 당하는 것도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거짓 희망 때문에 그 사기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일이 점점 꼬이는데 이제 미래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윤호 입장에서는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얘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맛이 간 거죠. 근데 그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이 미래 타임라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퇴장인 것 같고요. 거기서 떠나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윤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성찰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호는 그 이후에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육아에서 때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고 실제로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죠. 하지만 윤호의 생각처럼 경제력이 안정되는 것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육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영화에서 아우리 언니, 강미 언니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 몸을 구석구석 다 부셔뜨리고 나온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 너무 커다란 세계의 무너짐 같은 것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엄마가 될 사람 그리고 아빠가 될 사람의 상황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영화이기도 한데 남자친구의 그런 폭주로 인해서 미래도 폭주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우회성을 드러낼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미래 일에서 절대 나올 것 같지 않던 정말 다행이다. 아이를 내가 지켜서 다행이다라는 대사가 그 이후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설정을 보고서 굉장히 좀 놀라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행동.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사실은 그냥 너무 정신 없으니까 난 사고 설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영화의 어떤 제작 환경에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일부러 들이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제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너무 큰 오해를 했네요. 네네.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도 그럴 때 이제 사고가 잘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고가 나버렸다인데 오히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그 뱃속의 아이랑 되게 무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유관한 것으로 엮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 낙태 찬반에 관해서 막 얘기가들이 오가는데 이 사회 때문에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들과 이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얘를 떠나보내지 못했으면은 이 아이라는 생명은 존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딪혔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지금 저 아이 유산됐나? 이런 상상을 하게 하고 싶었고 내 미래가 실제로 했던 행동은 그래도 걔를 부여잡는 거였던 걸로 했고 그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미래라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 여정을 겪은 다음에 그 아이가 사라지는 것도 나름의 이상 되게 큰 일이겠죠. 또 다른 큰 일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일단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저와 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지금 오해가 풀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 혹시 제 주변에서 누가 10개월에 그 장면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정정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쯤에 저는 미래 변화가 재밌었던 게 그게 20주가 넘어간 지 이후의 상황들이 쭉 이어서 펼쳐지는데 그때쯤에 미래가 카오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이건 어떤 변화냐면 우리를 한 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이 가야 될 어떤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장치처럼 보였어요. 그 독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독백은 사실 이제 원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온 편인 것 같고요.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걸게 되기 때문에. 근데 24주가 지났을 때는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 전까지는 불법으로라도 중절을 하는 선택이 살아 있었다면 24주 이후에는 그게 싹 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미래는 이제 이미 와 있는 이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고, 어쨌든 너는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인생에 그런 의미에서의 파트너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말을 걸게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혐오들이 있다는 거에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그 상사가 하는 대사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대사들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 중에 정말 막 치열하게 만드는 게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냐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니 저 새끼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중학생의 반응이었어요. 그 길에서 만난 중학생이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떠한 뭐 존중 혹은 그 나이 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질 법한 뭐 생명의 어떤 신비함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을 혐오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임신한 여성이 겪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 영화에도 있지만 하다못해 주차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장면으로.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겪는 어떤 혐오의 시선들, 오해를 넘어선 조금 더 격렬한 시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학생의 에피소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학생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에 막 그런 모든 것만 다 모여있는 것 같아서 막 불공평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관객분들 계셨는데, 남성분들.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축소된, 그러니까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축소된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중학생이야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 말들, 돼지 이런 말 저 들어본 적 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다 싸움을 걸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씬의 배치 자체는 그 전에 미래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대우를 처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 면접에서도 막 이상한 알쏭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중학생까지 시비를 거니까 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구나 하고 나의 저력을 보여줄게 하고 막 욕을 하는데 결국 지는 걸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되게 수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학생이랑 싸우고 앉아있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좀 웃긴 느낌으로 배치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중학생이 그 말을 뱉는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린이랑 같이 가게 온 사람한테 맘추려고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하는 아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에서? 혹은 그냥 자라서 이제 자라고 나서 내가 옛날에 그런 바보 같은 행동했지라고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꼭 그렇게 밤에 이불을 차는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불 차게 중학생한테. 되는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두의 성장담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 어떤 면에서 미래를 포함한 중학생에게도 성장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 영화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주 거칠게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카오스의 탄생 이렇게 연결되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이 죽음과 삶의 탄생을 엮어주신 이유도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임신이라는 상황의 등장과 동시에 좀 삶에 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미래에게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집 부모님 있는 집을 가긴 가지만 시큰둥하게 갔었잖아요. 거기 할아버지 계속 뒤에 살아계신 듯 안 살아계신 듯 있던 곳이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와서 할아버지 곁에 누워 있을 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배치한 것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삶의 사이클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배치한 장면입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이것은 뭔가 어떤 상황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첫 장면을 생각해보면 미래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가 계단을 계속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아버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그때는 다행히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아주 좀 쓸쓸한 풍경이긴 하지만 산길을 계속 같이 내려가는 자동차의 뒷모습으로 끝난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연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장식들로 보이기도 했고요. 혹시 오늘 남궁선 감독님께 직접 영화를 보시고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들이 계시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아보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혹시 계신가요? 직접 질문을 받나요? 네, 직접 질문을. 요즘에 정말 특별한 네, 거의 할 수 없는 일인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이러면 제가 너무 영화를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다 질문했다고 제가 오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질문하시거나 혹시 뭐 아주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캐스팅이라던가 이런 질문을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거든요. 관객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서 캐스팅에 관련된 비하인드도 좋고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캐스팅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를 재밌게 보긴 하셨나요? 지금 극장이 어두워서 어두워서 너무 다들 무서워. 지금 시사위원이시고 저희는 오디션을 보는 기분이랍니다. 그래서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봐요. 최상욱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졸업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스케줄도 정해져 있고 그런 빡빡한 조건으로 찍는 영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최성원 배우가 지금 괴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고 그래서 바빠서 오늘 못 나왔고 또 시동이라는 영화로 데뷔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저희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래라는 인물이 생각보다 너무 조건이 많은 거예요. 얘는 되게 성숙한 느낌이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미숙하게 시작해서 끝나야 되니까 청년의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근데 해야 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와다다다 쏟아지는 이상한 또라이 대사도 해야 되고 장난심도 있고 그런 역할을 맡는 배우를 찾다가 지인이 소개를 해줬어요. 저희 연출부 지인이 이 친구 있으니까 빨리 보시라고. 그래서 만났고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죠. 시동이라는 영화에 어디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빨간 머리 강렬한 여성 캐릭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최선은 배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괴물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질문을 내가 꼭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를 슬슬 하겠습니다.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아직 시기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하반기쯤에 아마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나 오늘 질문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잠이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개봉 때 관객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영화 또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길진 않은 시간이지만 짧게나마 관객 여러분들과 Q&A 나누실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이제 영화를 자주 상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굉장히 떨리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새해가 또 밝아서 3월에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실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관이 좀 무서워서 좀 쫄았지만
그래서 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재밌게 보셨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뭐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거 풀리신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리클레르 영화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개봉한 10개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상평도 남겨주시고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